안녕하세요. 빵이입니다. 오늘은 상가커피 작가님의 오늘도 집순이로 알차게 살았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침대와 한 몸이 된 당신을 위한 일상 회복 에세이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2년간)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정리했다. 모아둔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은 나는 순식간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집순이가 됐다. 한 해의 끝자락, 추운 겨울에 2년간 운영하던 작은 가게를 정리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수입과 주변 가게와의 경쟁, 그 와중에도 꼬박꼬박 돌아오는 월세날은 나를 무척 힘들게 만들었다. 눈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 아무도 지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는 가게 한 구석. 혼자 가게에 우두커니 앉아 손님을 기다리며 불을 켜두고 있는 시간들. 모든 것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어렵게 다음 세입자를 만났고 적게나마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다. 부랴부랴 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맞춰 가게를 넘겼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급하게 가게를 넘겨줘야 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하루 만에 엄청난 양의 집기와 재고를 포장한 뒤 집으로 가져왔다. 엘리베이터로 몇 번을 옮겼는지 모르겠다. 챙겨가기에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라면 전부 버리거나 처분했겠지만 나는 대다수가 손수 만들거나 고심해서 산 물건들이라 함부로 버릴 수도 누구에게 팔 수도 없었다. 집에 오니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짐들이 어쩐지 애물단지처럼 느껴져 집안 여기저기에 쑤셔 넣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내듯 한 구석으로 치워두고는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은 애증의 역사를 마무리했다. 나는 끝과 정리는 같은 의미라 생각했다. 힘들었던 시간을 정리한 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전과 다른 한 해를 소망했다. 새롭고 더 좋은 곳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는 내 모습을 꿈꾸며 TV에서 울려 퍼지는 보신각 종소리를 들었다.
눈앞에 보이는 골칫거리들을 모두 정리해서 홀가분하다고 느낀 것도 잠시. 무슨 일이든 슬슬 풀릴 것이라 기대했건만 예상과는 다르게 가게를 그만둔 이후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일단 나를 구성하는 제일 기본인 몸부터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가게를 그만둔 즈음부터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졌다. 약속이 있는 날에는 끌려나가듯 집을 나섰고 볼일을 보고 집에 오면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누워 자기 바빴다. 그렇게 먹을 걸 좋아하는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입었던 옷도 벗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잤을 정도였다. 피곤에 절은 내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낄 겨를도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보통 내 하루는 이랬다. 엄마의 잔소리에 오전 11시쯤 겨우겨우 일어나거나 엄마가 깨우지 않으면 1시고 2시고 3시고 끝없이 잤다. 일어나면 할 일 없이 빈둥대다가 밥을 먹었다. 배가 부르면 놀고 싶어지고 누우면 잠이 쏟아졌다. 중간중간 잠에서 깨어나 보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잠들어 버리곤 했다. 하루 종일 휴대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먹고 자는 반복된 하루를 보냈다. 그 외의 일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목표도 재미도 희망도 없는 진공의 시간이었다. 어느 순간 잔병치레도 잦아졌다. 가게를 정리한 바로 그 주에 열이 확 오르더니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왔다. 의사 선생님이 독감을 의심할 정도로 열이 높았다. 가게를 하는 동안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정신없이 바빠도 어디 한번 크게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 감기가 참 독하구나 하며 전처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낫겠지 싶었다. 그런데 웬걸 감기는 병원에 다녀온 지 2주나 지나서야 나았다. 이후로도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여전히 몸이 축 처지고 피곤하고 자도 졸렸다. 다음에는 기와 모기 차례로 부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다. 입술은 약을 발라도 수백 개의 모래 알갱이가 붙은 것처럼 까끌까끌했고 입술을 움직이거나 건드리지도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은 다리 전체에 붉은 두드러기가 잔뜩 올라왔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더니 더 심하게 번져 피부과에 다녀오기도 했다. 몇 달 동안 자잘한 병치레가 계속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다. 단순하게 별별 증상을 다 겪네 하며 지나가는 해프닝 정도로 가볍게 넘겼다. 항상 건강했던지라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아픈 와중에도 왕성한 식욕으로 잘 먹기도 했고 집에서 쉬는 날도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2년간의 수입을 정산해보니 번 게 거의 없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 금액은 많았던 것 같은데 2년 전과 달라진 것 하나 없는 형편이었다. 아, 2년 동안 월세만 갖다 바쳤구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빈 시간이 많아지고 할 일이 없어지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개인 가해를 시작했다. 용돈벌이 정도였는데 하루에 가해 하나 있는 것도 나에게는 버거운 일처럼 느껴졌다. 과외가 있는 날에는 일부러 알람을 여러 개 맞췄다. 알람 소리가 몇 번이나 울리고서야 힘겹게 일어났다. 돈을 받는 일이니 그래야만 했다. 온 정신을 집중해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대로 가방을 내팽개치고 누워 잠들었다. 만성 피로는 가시지 않았고 몸은 아프다 말다를 반복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기력증은 날로 심해졌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봄이 됐다. 무기력과는 별개로 생활은 지속해야 하니 용돈벌이라도 계속 해야만 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움직일 때마다 옷에 쓸리면서 배 쪽이 따끔거렸고 콕콕 찔리는 듯한 느낌이 무척 신경 쓰였다. 처음에는 옷이 까끌까끌해서 그런가 싶었다. 아니면 몸이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목욕을 하고 나면 로션을 잔뜩 바르곤 했다. 어느 날은 배는 괜찮은데 가슴 쪽이 간지러워 나도 모르게 붓붓 긁었는데 긁은 부위에 붉은 얼룩들이 크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제야 병원에 가니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대상포진은 몸속에 잠복해 있는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이 약해지거나 다른 질환으로 생체 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보통 면역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자주 발병되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드물게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도 이 나이에 대상포진이라니 싶어 조금 얼떨떨했다. 병원 2군데를 더 가보고 나서야 대상포진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았다. 옷 한쪽을 벗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슴을 보이고 가슴 한쪽을 드러낸 채로 치료실에서 레이저를 쐬며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내내 이상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은 약 먹고 레이저 치료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세요 라고 말했다. 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백수인데 충분히 놀고 먹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쉬라니. 더 이상 어떻게 더 쉬라는 거죠? 대상포진으로 드는 병원비는 만만치 않았다. 비싼 피부과 레이저 치료는 몇 번 받다가 약만 처방해주는 내과 병원으로 옮겼다. 대상포진은 초반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피곤할 때마다 올라올 수 있다고 했다. 치료비도 무시할 수 없고 재발도 무서우니 어떻게든 빨리 나으려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가만히 누워만 있었다. 그나마 백수여서 푹 쉴 수 있으니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아니면 백수가 된 이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으니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걸까? 모두들 누군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외출하는 꽃피는 봄날. 나는 시간, 날씨 개념을 모두 잊은 채 혼자 방 안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있었다. 겨우 숨만 쉬고 밥만 먹고 잠만 자면서 대상포진에 걸리고 난 뒤에는 이제부터 진짜 몸 관리 잘해야지.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건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내 몸을 혹사시킨 적도 없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하게 믿으면서도 선생님이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 말에 따라야지라는 단순한 이유로 나에게 건강 챙기라고 기계적으로 명령을 해댔다. 심한 대상포진은 아니어서
다행히 쉬는 동안 약도 먹고 연고도 바르니 조금씩 증상이 나아졌다. 대상포진 증세가 호전되면서 무기력한 느낌도 점점 사라지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 전부 다 좋아졌다고 생각했던 여름. 한 번 더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다. 버티고 버텼던 저 품질의 마음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죽을 정도의 고통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면서도 몇 번이나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도 될지 고민했다. 정말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평소 아픈 적이 없던 나에게 몇 달 새 여러 일이 한꺼번에 생긴 것인 만큼 온전한 일상을 보내기가 힘들었다. 몸의 활력을 잃고 유리 멘탈마저 깨져버렸다. 여름이 끝나갈 때까지 몸과 마음이 계속 아픈 채로 있었다. 몸이 아파서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건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몸도 따라 아파진 건지 모를 정도로 우연처럼 가게를 그만둔 시기에 감정을 괴롭혔던 관계마저 끝이 났다. 정말이지 너무도 쉽게 끝나버렸다. 애정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했던 가게를 누군가에게 곧바로 넘긴 것처럼 그토록 마음을 괴롭혔던 관계도 손을 놓으니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도 모르는 작은 미련이 남아있을 줄 알았지만 신기하게도 조였던 무언가가 사르르 풀어진 듯 마음이 편해졌다. 잘도 흘리던 그 흔한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동안 왜 그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싱거운 이별이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게만 지내다가 마지막 바이러스 진단을 받고는 마음 깊숙한 곳에 봉인된 감정이 결국 뻥 하고 터져버렸다. 상상 이상으로 몸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 애써 눌러놨던 온갖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 올라왔다. 잊으려 했던 관계에 대해서도 슬픔이나 미련이 아닌 상대에 대한 증오와 나에 대한 질책이 심장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새해가 되면 좋은 일들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민거리였던 가게도 관계도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더 멋진 내가 되어 보란듯이 잘 살 거라 호언장담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시작도 발전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곳에서 가게를 재오픈하려고 했다.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아 계약금까지 오갔지만 결국 엎어졌다. 여기저기 가게를 알아보고 주저하는 사이 그 주변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반년 사이에 내가 도저히 낼 수 없는 금액대로 자릿세가 올라버렸다. 가게 재오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자 무엇을 해야 할지 도통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 한여름 무더위 탓인지 과외 문의도 없었다. 한두 달 동안 과외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혹시 몰라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카드 단말기 대여료와 가게 인터넷비, 휴대폰비, 생활비, 그동안 다닌 병원비까지 돈이 줄줄 빠져나가면서 금전적으로 무척 힘들어졌다. 버는 돈이 없으니 통장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건 한순간이었다. 몸도 아프고 마음속도 우울한데 돈까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일부러 웃으려고 얼굴 근육을 움직여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초라한 상황을 말하거나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오는 안부 연락에 잘 지내는 척, 바쁜 척,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척 했다. 약속과 만남을 미루기도 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누군가를 만나도 즐거울 수가 없었다. 즐겁자고 모인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말하기도 힘들고 지인들의 행복한 근황을 들으며 맞장구 쳐주는 일도 고통스러웠다.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갈수록 사람들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술집, 카페 같은 곳에서 주로 만나게 됐다. 한번 나가서 돈을 쓰고 오면 일주일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돈을 절약해야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자연스레 사람들과 연락도 잘 하지 않게 되고 만나지도 않게 되면서 몇 없는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됐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모두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거지? 나만 불행한 걸까? 하는 생각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 창피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질투도 났다.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10년) 전, (5년) 전 나와 비슷했던 사람들도 어느새 자리를 잡고 짝을 만나 행복을 찾아갔다. 창 너머 보이는 사람들 역시 앞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째서 나는 왜 10년 전 모습 그대로 멈춰버린 걸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뭘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과연 정답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혼자 끙끙대며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엄마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왔다. 목소리에 항상 짜증이 묻어났다.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아 짜증내고 소리를 지르며 화내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을 터뜨렸다. 새벽부터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다 대뜸 울기도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게 꼭 내 탓 같았다. 우울할 때면 엄마는 가족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곤 했는데 언제나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 없는 살림에 대학을 보내고 가게까지 도와줬는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고정 수입도 없이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 엄마 기준에서 나는 항상 모자란 자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 마주하는 게 조금씩 힘들어졌다. 엄마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나를 향할 때면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만 같아 나도 모르게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숨소리를 내는 것조차 죄스러웠다. 엄마의 비위를 맞추려 이것저것 해봐도 밥벌이도 못하는 내 존재가 그저 하찮게 느껴졌다.
엄마가 우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까지 힘든 티를 낼 수는 없으니 최대한 엄마 앞에서는 밝은 척을 해보려 노력했다. 엄마, 딸 못 믿어? 라고 괜히 큰 소리를 치며 걱정하지 말라고 호언장담했다. 내가 뭐라고? 나는 힘들 자격도 없어 라는 생각에 일부러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비싼 외식도 하며 얼마 남지 않은 돈을 마구 썼다. 사실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살아있는 것도 싫은데 나도 누군가에게 화내고 맘껏 울고도 싶은데 탓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모두가 잠든 새벽, 초침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가득 메우며 무겁게 내려앉았다. 더디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침대가 마치 무덤처럼 느껴졌다. 모두 다 타고 남은 자리에 그을음 같았던 날들이었다. 아무런 희망도, 꿈도, 의지도 생기지 않았다. 이대로 잠든 채 생이 끝나도 괜찮을 것만 같았다. 이 엉망진창인 생을 끝내는 것이 유일한 답 아닐까? 내 죽음에 슬퍼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레 모두 잊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쁠 것이다. 푹푹 찌던 여름, 끝없는 고통을 이제 정리하고 싶었다. 아무리 찾아도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 이 선택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로 죽고 싶다가 아니라 당장 죽어야겠다는 확신이 들자 삶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처럼 무서워졌다. 정말로 무서웠다. 다시 1월. 나는 살아있다. 숨을 쉬고 밥을 먹는다. 살아있다는 현실감이 느껴진다. 아직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견디고 있지만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굴레에서 아주 조금 벗어났다. 그런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 인생이란 프라이팬에 우울이라는 그을음이 생겼다.
그 그을음이 너무 심해서 프라이팬을 통째로 갖다 버리려 했다. 쓰레기통 앞까지 갔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깨끗하게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이 모습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려 하고 있다. 삶의 끝에 매달려 위태로웠던 순간은 다행히 지나간 듯하다. 왜 이런 미치고 팔짝될 것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걸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면의 문제인지 살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 상황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래야 해결책을 찾고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몸이 아파서 우울한 걸까? 우울해서 무기력한 걸까?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 우울한 걸까? 누워만 있다 보니 몸이 아파진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무엇도 판단할 수 없었다. 지금 이대로는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으니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요즘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이나 상담 후기가 많아져서 거부감은 많이 줄었지만 사실 그보다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더욱이 심리 상담을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아야 할 텐데 그러면 얼마가 들지 모르니 부담스러웠다. 살아가려는 의지를 다잡으면서도 돈은 아까웠나 보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이 우울함이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 힘든 마음에 학교에 있는 상담실을 찾아갔는데 상담 선생님이 공감은커녕 무성의한 태도로 형식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던 적이 있다. 이런 기억들로 인해 무의식 중에 상담에 대한 불신을 가진 듯하다. 게다가 상담을 받다 보면 꽁꽁 덮어뒀던 잊은 척하며 살아왔던 내 안의 깊고 어두운 경험과 감정이 내 말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나와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힐까봐 무섭고 두려웠다.
그래도 이왕 마음 먹었으니 한 번만 나를 변화시켜보자 라고 굳게 다짐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호전되지 않으면 어차피 죽으면 쓰지도 못할 돈,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있는 심리상담에 쓰자고 결심했다. 먼저 내 행동, 내 주변부터 기존과 반대로 바꿔보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 끌던 진흙탕에서 조금씩 빠져나왔다. 어느새 진흙탕도 점점 흙탕물 정도로 농도가 옅어졌다. 아, 세상이 이렇게 평온했었구나. 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거였구나. 이제야 보이지 않던 주변이 눈에 들어왔고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진흙탕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상의 감사함이었다.